정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참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괴한의 흉기 습격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뉴스들 잠시 후 정치 토크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안타까워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 뉴진수 코너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랜만에 정치권 행보를 보인 분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번복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배경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포스트잇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그럼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를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드리고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방문 중에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거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 부대변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 한국 사회를 보고 흔히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입장이 다르면 그걸 협상하거나 합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타도하고 없애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에 약간 이 드러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난 사건이라 생각하고요. 네. 지난 대선에서도 송영길 대표 망치 테러 같은 거 막 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잦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참담하신 심정입니다. 류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고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정치권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불필요한 언쟁은 삼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예. 근데 하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가 스스로 극단화돼 버렸으니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런 현상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끓어오르는 이런 분노와 적개를 좀 다소라도 누르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치가 좀 대결해서 화합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총선 앞두고 있는 여의도가 그런 게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 자유민주주의에서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오와 분열로는 우리가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한다는 그 본연의 어떤 임무와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가 그동안 갈등의 정치, 그 갈등을 유발하면서 정치인 스스로가 좀 그 갈등에 올라타면서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 그 지역 유권자분들이 계신 그 단체 메신저방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 유권자분들끼리 어떤 양극단의 지지자분들께서 이 XX 저 XX 하시면서 막 싸우시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결국에 그렇게 싸우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어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했던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은 사건대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조치가 있어야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라고 말할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어떤 적대 또 증오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서 우리 류 의원님. 사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는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데 의정 활동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권력 획득 그 자체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매우 많은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잖아요. 네. 상대방의 어떤 상대를 인정해야 하고 상대의 주장은 존중해야 하는 거죠. 그럼 절제와 공존의 가치가 필요할 거고. 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그 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사 독재 정부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리고 저기 뭐 지금 정부는 민주당대로 꼭 민주당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독재 정부랑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전복시키고 끌어내려야 되는 존재지 예. 개혁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두 집단 다 독재 정권 아니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니거든요. 네. 다 국민들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집단인 건데 서로 그런 식으로 이 상대를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 그 극단에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권 청년 정치를 대표해서 우리 김용태 위원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위한 정치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당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지점에 더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앞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일단 바라고,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또 재발 방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현안 얘기 그리고 새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새해 그 청취자분들에게 또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서로 이제 덕담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갖고 계세요, 류 의원님? 먼저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근데 조금 이렇게 낯간지러워서.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좋고요. 네, 뭐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지금 푸른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청룡의 에너지를 받아서 모두가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식상하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할 수 있는 그 날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올해가 경제로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국에 당연히 총선이 있는 해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요. 또 일본의 집권당인 일본 집권당의 총재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네. 한미일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어떤 이러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은기 부대변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직업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청년 정치인분들의 어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평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뭐 주로 민생을 강조하는 신년사 발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인 세 분 귀에 들어오는 대목은 무엇이었고, 반대로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혹은 뭔가 좀 누락된 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뭐 김 위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그 신년사 문구 중에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공감하는 내용,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반성하는 내용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바라고 계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정부가 잘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바라는 지점은 결국에는 어떠한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고 우리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정당의 책임이었다라는 그 자세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좀 더 확산된다면 전 국민들께서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뭐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쉽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협치라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뭐 협치 네. 이런 건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기대도 그랬어요? 안 했는데 네. 지도자가 지금 국민들 힘든 상황에서 좀 위로를 건네면 좋잖아요. 위로를 하려면은 현실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할 때 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힘들지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엉뚱한 네. 얘기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더 화만 나잖아요. 제가 꽂혔던 문구들 몇 개 중에 네. 본인들이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왔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다. 네. 이게 다 현실과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안 잡혔잖아요. 지금 가처분 소득 1.2%만 늘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 3.6%, 네네. 2년 동안 8.9%, 먹거리 물가 6%. 그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니까 현실 인식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PF 관리 잘했다? 지난주에 태양건설 워커아웃 했잖아요. 예, 그게 예. 부동산 PF 때문에 유동성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계부채 제가 그저께도 그 보도를 봤는데 OECD 국가에서 매우 드물게 GDP 대비 100%다. 이런 보도가 이게 그렇게 오래된 보도가 아니라 일주일 상간에 나는 보도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자화자찬을 하니까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잘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았다.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연장성산에서 온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와닿는 사고였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신년에는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성과 포장에 급급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은 국민 귀에는 잘 안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류 의원님은 어떤 대목이 와닿으셨어요? 좀 긍정적인 대목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전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의문점은 어떻게? 인 거죠. 어떻게? 하우가 지금 빠졌나요? 네. 왜냐하면 하우가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는 지금 극단의 대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사실 행동해야 할 것은 대화 타협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 메시지 앞부분들에 보면은 뭐 노동 뭐 쟁의를 뭐 어떻게 불법 노동을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거나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거나 사실 대화 타협과는 거리가 먼 꼭 신년사에 이 말을 또 했어야 할까 싶은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말은 좋았지만 예. 실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국민들께서 나쁜 놈들 혼내주는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먹고 잘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을 바라는 거잖아요. 좀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리 많지는 않네요.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는 이 그거는 부분이요.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이권 카르텔 뭐 이런 거 제일 심한 데가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검사하다가 나와서 정관 예우 받고 혹은 제가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현직 부장 검사가 바로 창원에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다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자기 편들은 감싸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수사하고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 이권은 뭐 카르텔이라는 부분이 많이 좀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 예. 과거에도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의미일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있는 것 네. 같은데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586 운동권을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제 취임사에서 586 운동권 정치와의 어떤 대결을 말씀하셨고 네.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말씀해 오셨던 것을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는 그런 586 운동권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그 586 운동권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시민단체 출신들 그리고 586 운동권 출신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우리가 보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86 운동권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평가는 좀 국민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민생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을 실현하는 여당이니까 이 지점에 좀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 또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 좀 희망이 있는 얘기도 좀 섞어주면 좋은 바람도 있긴 했을 텐데 그게 충분히 와닿을 만큼은 또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은 또 적절한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신년사는 평가해봤고요. 혹시
양당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에도 이런 부분은 좀 솔깃하더라,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더라, 평가를 하실 만한 대목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사실 전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평이한 정권 심판론 혹은 정권 견제론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정평가율이 되게 높잖아요. 국정 부정평가율이. 근데 그 국정 부정평가율을 민주당이 지지율로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해석해보면 당대당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을 선택 못하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판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권 정당하겠다는 정당이면 여기에 대한 성찰은 필요해요. 네. 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규탄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송구스러운 마음 정도는 좀 담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쉽고 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운동권 얘기하는 건 전 의문입니다. 운동권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비대위원회는 그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은 왜 갖다가 자기 그 확장의 땔감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향하면 어떤 실력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그 여의도에서만 있는 철진한 얘기들 말고 진짜 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혹시 뭐 류 의원님 의견 있으실지요? 뭐 사실 크게 감동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통령 신년사까지 포함해서 세 분 신년사 중에 그래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년사가 제일 나았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도 굳이 해 첫날부터 카르텔 타파 얘기를 하셔야겠냐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 작년에 했던 그 정쟁을 이어오는 정도의 느낌으로 사실 뭐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비판이 당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신년사들을 보면서 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뭐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냥 뭐 큰 내용은 없지만 그냥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서 보면서 딱 걸리는 건 잘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냥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신년사에서까지 이래야 하나? 네, 착잡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저희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신년 내용이 결국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만 저희가 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국민의 말씀에 경청하겠다. 저희가 변화하겠다. 바로 이 지점이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모습일 것 같고요. 말과 행동을 이제 일치시키고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제작진들과 같이 핵심어를 좀 이렇게 나름 추려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당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크고 단단한 하나 어떤 통합에 대한 염원, 뭐 이게 당 내든 당 외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 계속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저자세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 같다 보니까 개혁의 드라이브, 혁신의 드라이브를 계속 해 나가자라는 축과 또 지금 우리 통합이 더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 부대님 혹시 의견 있으실지요? 정치적 메시지는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고 정책 혹은 인사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동료 시민의 말을 경청하겠다, 뭐 변할 건 변하겠다라고 했지만 말은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눈과 귀를 가려서 속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그 속을 만큼 신뢰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말 한다고 뭐 이게 선동해서 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과 행동이 동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언어를 뒷받침하는 건 인사랑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뭐 이 지금은 또 다르지만은 수박 깨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인사도 별로 이렇게 탕평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 대표들이 좋은 언어를 얘기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새해부터는 언행일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뭐 말잔치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정답이다, 이런 귀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오늘 앞서서 이제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도 밝혔고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좀 함께 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탈당과 창당 등 이제 거취를 빠르면 뭐 이번 주 중에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도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요.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지 세 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김용 의원님? 하부대님? 파급력 저는 예. 지금으로서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원칙과 상식 그 분들도 바로 이낙연 신당으로 아마 합류하기보다는 네. 별도의 어떤 노선을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또 상황 봐서 행동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해버리면 그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공천 문제나 개파 갈등에 불과했다는 거를 스스로 천명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낙연 대표가 인터뷰했던 게 저는 이제까지 나왔던 메시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창당 언제 할 거냐는 질문에 창당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선결 조건이 있다. 일단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도 하고 당원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이런 인간의 일단 도의를 지키는 걸 먼저 다 해놓고 난 뒤에 창당을 해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동의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3연패 중인데 시작이 언제부터였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그 무원칙하게 당원을 개정해서 후보를 냈다가 저희 민주당은 선거에서도 지고 원칙도 어긴 정당이 됐거든요. 그때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뭘 성찰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오늘 이낙연 대표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뉘앙스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양당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어떤 뉘앙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 전 대표와까지도 손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어쨌든 최근에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한 데에 방점이 있다면 아마 두 분이 제3지대 신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글쎄 저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단한 하나를 뭐 강조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나 통합이 되려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그 힘을 내려놓는 데서 저는 시작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거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낙연 신당이 뭐 이제 창당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 이제 반영돼서 여론조사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신당이라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5에서 10%포인트의 격차로 선거 당락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신당이 어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표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1등에 대한 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본다면 파급력이 저는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파급력이 생길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뭐 지금 대표님 뭐 인터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사실 누군가를 언급한다라는 거는 대화 한 번 안 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3지대에 나와 있었거나 나오게 될 분들과 거의 이제 가능성을 크게 따지지 않고 넓게 접촉면을 넓히실 것 같고요. 네네. 뭐 굳이 뭐 따지자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세력과는 아마 합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지금 뭐 점치자면 아마 1월 말쯤 되면 네. 아마 꽤 가시화된 채로 저희가 어떤 세력들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을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중도를 겨냥한 이낙연 표 빅텐트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금태섭, 양향자, 이상민 그리고 류호정 의원님까지 열려있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도 하셨던데 혹시 실제로 조금이라도 진행 중인 러브콜이 있을지요? 뭐 러브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까지는 없는 것 네. 같고요. 아마 지금 새로운 선택의 조성주 그리고 금태섭 두 분 대표님이 조금 소통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먼저 시작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좀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를 바꾸겠다는 마음먹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설득을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류 의원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직접적인 어떤 러브콜이 온다면
함께할 가능성은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랄지 혹은 이런 비전이랄지 이렇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뭐 조건이나 뭐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을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굳이 하나 꼽자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그룹과 함께하게 되면 사실 지금 서로 이 진영 정치를 하고 있는 양당과 별로 다를 바 없어질 것이어서 네. 오히려 이 독선 없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신년 인사회 대전에서 발언 중에 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리라고 먼저 앞서 말했고요. 오늘 대전과 또 보수 심장인 대구에 이어서 물론 대구 일정은 약간 조정을 좀 했더라고요.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광주, 충북, 경기, 강원까지 쭉 한 바퀴 돕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단 모이자, 뭉치자. 이런 새 결집의 행보인가요, 김 의원님? 새 결집 행보이기 전에 네. 어떤 신년에 보통 당 대표, 여당 대표가 보통 지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인사도 했던 자리를 저희가 가져왔었으니까요. 네네. 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이제 검사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소통했던 그런 자리도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셨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당원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들으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또 천하용인, 천하람, 이긴 이 두 분이 공동 창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 내일은 뭐 우리 허은하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던데 용이 빠진 천하인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준석 신당이 새해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당에는 어떠한 정강 정책과 또 어떠한 비전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양당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좀 정치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충족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지점이 잘 충족된다면 저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부대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와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새 결집이나 앞으로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요. 지금 만약에 두 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모양새인 것 같으세요? 메시지나 이런 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낫죠. 그렇습니까?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대전에 가서 한 것도 네. 무슨 건배하고 술 먹고 이런 거 막 사진 찍히더라고요. 정무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에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그 술 먹고 건배하고 이런 건 안 나가는 게 맞죠. 이 메시지가 딱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평생 건배 안 해봤는데 오늘은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그 상대 당의 대표가 이게 칼에 맞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막 그 좀 강성 지지층들이 좀 입에 담지 못할 얘기하면 그걸 막 말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이 대표가 훨씬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좀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신당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양두구육 했을 때 개고기를 제일 앞장서서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 대표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본인이 공동 책임을 안 지고 지금 내가 만든 대통령이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배신하고 뭐 내쫓았으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 단계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네. 예전에 DJ도 그랬고 YS도 그랬던 것처럼 한 번쯤은 후퇴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예. 공동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불출마하는데 대신 나랑 같이 당하는 이 사람들은 다 당선시켜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서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안 하겠죠. 예. 류 의원님 그 한동훈 비대위가 뭐 젊은 보수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삼는다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그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공을 들여야 한다. 이런 것이 신당의 성공 방정식이 아닐까 의견을 주신다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뭐 70년대생 리더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운동권 타파를 외치잖아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그 탈당 기자회견 당시에 보수라는 말보다 미래라는 말을 뒤로 갈수록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저 상당히 나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요? 네. 네. 이준석, 이낙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태섭, 류호정 이들이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많은데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주류에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건 권위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자유의 기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터나 가정에서 권위와 뭐 어떤 관례의 관습에 억눌려서 반대하지 못하는 시민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질문은 세 분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청년 정치인 시각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또 신년 인사회 불참 의사를 또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전국이 좀 급속도로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여야 대화의 물고 또 정치적 해법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새 정치인 분들. 김 의원님 먼저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협치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 뭐 물론 여당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계속 요구했었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배경에는 결국 여당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당은 국정 운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또 야당을 또 어떤 그런 자리에 모시게 하고 초대하게 하는 거는 여당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나 여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먼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또 초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해요. 정부 여당이 판을 깔아야 한다. 예, 정부 여당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한 판이 깔렸을 때 좋은 점수를 가져가는 것도 전 여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대화에 응하고 악수하고 밥 같이 먹고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께 보여졌을 때 전 오히려 국민들은 여당을 칭찬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국민들은 여당에 바라는 점이 안정과 대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이 좋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여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긴 근데 현안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집권하고 나면 을에 빠지는 함정인데 예.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이랑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집권했을 때 조국 사태 때 네. 그 저희 정부에서는 야당이랑 싸우는 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지금 야당이 발목 잡는 거라고 아니었거든요. 대중들이랑 싸우는 거였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도 보면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협치 이런 문제 이전에 이미 일단 국민들의 의견에 경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 대표 무시하는 게 그냥 그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정치를 할 때 좀 대국적으로 좀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의원님. 제가 신년사 평가할 때 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부분이 좋았지만 도대체 어떻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부분인데 행동 못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당 대표들의 어떤 메시지도 좋았지만 나와서 곧장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특검으로 싸우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뭐 말 몇 마디에 뭐 희망과 감동을 받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뭐 시간 문제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확정 지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타협 여지가 서로 없고요.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뭐 패스트 트랙도 태웠던 거고 뭐 네. 거부권도 행사하겠다 하는 거고 뭐 사실 특검법에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계략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고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받았어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치적 손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모두가 이제 각자가 감당할 만큼의 몫을 너끈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키워드 토크처럼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서울 20대 무당층이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역이나 연령의 측면에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집단이실 것 같은데 서울에 사는 20대 무당층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혁신 이런 키워드를 잘 캐치해야 된다. 어떤 점일까요? 김용태 의원님.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네. 좀 불안감 해소. 불안감 해소.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 듣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좀 정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정치가 하라. 제멋대로 하는데 청년 정책 내고 청년 인사 등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류 의원님. 젊은이가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요. 그 심각성을 부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입니다. 사태. 네. 알겠습니다. 서울 사는 20대 무당선 잡기에서는 세 분의 그런 키워드를 한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퇴근길이 아직까지는 수월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주춤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흐름 비슷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종암에서 국민대, 더 가서는 연희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막히고요. 서부가선도로 성산대교 쪽 신정교에서 사고가 있었던 성산대교 쪽으로 더딘 흐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일찍에서 광명 그리고 남동에서 각각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2km가량 교통량 늘었습니다. 이후에는 월곶과 서창에서 각각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판교 4,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서울 요금소부터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에서 나서는 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조금 나눠주세요. 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그 청취자분들께 시장님에 대한 어떤 인사 말씀 좀 듣기 전에 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네. 있었던 사건 관련해서 새 벽두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괴한에 피습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홍 시장님께서는 SNS에도 빠른 쾌유를 비는 글도 올리셨고요. 또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의 정치 이 어떻게 해야 중단할 수 있을지요? 그게 예. 여야가 소통하고 정치판이 대화와 타협을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안 되면 네. 자기 주장을 다수결로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태 소통이 없었죠. 그리고 정오의 정치를 해왔고 더구나 검투사 정치를 해왔어요. 검투사 정치요. 그렇죠. 예.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를 해왔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참 이제 정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전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하여튼 빠른 기회를 저도 이걸 보도하는 태도나 특히 털딱들 상대로 하는 털투주들 행태를 보면 예. 참 대한민국 앞날이 어둡다. 이게 무슨 총선에 영향이 있니 없니 그 보도를 지금 할 때입니까? 예.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했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빠른 쾌유 비는 게 그게 맞는 태도지. 예. 이게 무슨 배후에 누가 있니 또 배후가 누구니 그런 엉터리 없는 그 루머만 난무하는 그런 털투부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부과해서 또 이게 뭐 총선에 도움이 어느 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논한다는 거 그게 참 그렇다. 네네. 있는 팩트 그대로 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지 경찰에서 네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이야기들인데
좀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옳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요 정도 여쭙고 쾌유를 빌고 마무리를 좀 가름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네. 자,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이제 둘째 날, 뭐 평일을 따지면 오늘 첫날이고 시무식한 데도 많을 텐데요. 새해 인사와 함께 좀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에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구시 관련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에는 특히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했는데 뭐 수도권 이기주에 가로막혀서 국토 균형 발전이 외면받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달빛철도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나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예. 이 철도가 지금 30년 동안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철도는 전부 서울을 기점으로 남북으로만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또 서울을 기점으로 강릉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동서간의 철도는 없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첫째가 남북 갈등이에요. 네. 두 번째가 동서 갈등이야. 세 번째가 좌파 우파 갈등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동서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철도를 갖다가 현재를 기준으로 뭐 예타를 통과했니 안 했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참 우스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네. 동서 갈등의 경제적인 기회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현재 뭐 88 고속도로가 차라가 뜸한데 철도까지 놓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네네. 나라의 장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는 예타 통과할 국책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국토 균형 발전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일부 경제지하고 일부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그걸 갖다가 매도를 하고 철도 포퓰리즘이라고 또 그 이야기하고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건 아니냐. 예. 앙설해 봅니다. 예. 그리고 네. TK 그 신공항이 되면요. 네네. 호남 분들은 인천으로 안 올라갑니다. 인천으로 그 뭐 하루 전에 올라가거나 뭐 6시간 7시간 걸려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겠죠. 가까운 데로 가면 되니까요. 대구 1시간만 하면 대구 와버리면 유럽하고 미주까지 갈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참 국회에서도 하는 거 보면 261명이 서명을 냈으면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네. 지금 헌정사상 261명이 서명하는 법안이 없어요. 이 법이 처음입니다. 네네. 하여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문제되는 걸 다 빼줬어. 그러면 그걸 갖다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야지. 예. 아리한 사람도 반대하는 희한한 꼴을 내봤다고. 네네. 하여튼 저 시장님 말씀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관광이나 물류나 교토 균형 발전을 넘어서서 동서의 갈등을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달빛 철도는 이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389님께서요. 홍 시장님 반가워요. 자주 나오셔요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대구시 오늘 나온 거는 이 프로가 지금 KBS 처음 한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대구시정 외에도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자는 극세척도라는 사자성어도 SNS에 쓰셨던데 홍준표 시장께서 2024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으신 화두는 무엇일지요? 통합입니다. 통합이요. 예.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남북 통합의 문제, 네. 동서 통합의 문제, 그리고 좌우 통합의 문제로 30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는
남북 통합에 좀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서 통합에 좀 진전이 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좌우도 총선 끝나면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나라를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입니다. 네. 이젠 선진대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눈만 뜨면 서로 얽히고 서로 물어뜯는 이 구조로는 정치 구조로는 선진대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예. 세 번째가 청년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그리고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네. 이것도 우리가 사회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통합과 미래와 청년을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님 그렇다면 총선까지는 정치권이 참 이 공존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울지요. 총선 이후라도. 총선에는 공정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경쟁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요. 지금 당내 다른 현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100일도 지금 남지 않은 총선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꾸릴 만큼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 선대본부장 누가 맡을지 궁금한데 제 질문은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아니 이제 한동훈 체제 들어오고 난 뒤는 대통령 직할 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한동훈 체제를 비판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네. 참 걱정스러운 것은 노합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늙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 진주는 젊은 조개 속에서는 진주가 없어요. 늙은 조개가 되고 또 늙은 조개 중에서 조개가 상처를 입어야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조개에서 생즙이 나와가지고 그게 뭉쳐져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지도부가 꾸려진 거 보니까 모두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선거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씨름하는 정당도 아니고. 네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하려고 저렇게 꾸려서 하고 있는지. 예. 그래 나 참 쳐다보면서 걱정스럽다. 네.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게 잘못하면 네. 선거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식물 정부 됩니다. 식물 정부. 예. 시장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까지 판을 짜놨는지 나 참 대구에 있으면서 보니까 걱정스럽다.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예. 시장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일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대구인부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셨던데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불참이 아니고 금년은 총선회입니다. 예. 광역단체장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당행사에 안 나가요. 네네. 일체 안 나가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리고 다른 행사에도 정치인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행사에 정치인들 후보자들 초청 안 합니다. 네. 오늘 신년 인사회 대구시에도 3시에 했는데 거기에도 국회의원들이나 후보자들 전혀 초청 안 했어요. 광역단체장은 총선이 있는 첫 그 해는 1월 1일부터는 중립입니다. 예. 그래서 저 참석을 안 하신 거지 불참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자, 참석은 뭐 하는 거지. 선거법상으로. 자 그리고 올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부에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건 총선 이후에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요?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일체 정부나 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가능하시죠?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택했는데요.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고요. 탈당한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으실지요? 이준석이 하나 포용 못하고 이 거대 정당이 나가게 했다는 나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시간계상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열릴 총선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보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요. 향후 총선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마지막 좀 듣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 헌정 중단이 하면 된 일이 있잖아요. 네네. 박근혜 그 정권 때. 네. 이거 총선 지면 야당이 지금 이래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겠습니까? 식물정부가 돼버리죠. 예. 정부가 공중에 떠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 이기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지표도 60% 가까이 또는 50% 이상이 정부 견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총선에 져버리면 이 정부가 온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예. 나라가 만약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3년이 안 됐어요. 네. 예? 2년 내년 총선까지만 2년입니다. 2년. 네네. 나머지 3년 동안 그럼 아무 일도 못하고 공중에 떠 있어라?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시장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홍준표 예.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6시에 뉴스레터 K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엄마와 9살 진주 그리고 남동생은 현재 가정폭력 여성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건데요. 하지만 중학생 큰아이는 나이 제한으로 입소가 불가능해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오빠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진주. 쉼터 퇴소일은 다가오지만 베트남인 엄마의 국적과 이혼 소송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 정착할 곳이 없는 엄마와 진주는 너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네 가족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또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 쌓인 지역과 또 내일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 영남권 그리고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이후에 중부지방으로 비나 눈 예상되는데요. 강원 내륙 산지 쪽엔 1에서 3cm, 경기 북동부 1cm, 호남 동부 영남 내륙으로 최대 5cm가량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경우는 5에서 1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고도에 따라 1, 2도 정도의 기온 차이로도 강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높은 고도에서는
흰 눈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또 같은 시군 내에서도 적설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보다는 모레 아침 기온이 4도에서 8도 정도 내려가면서 영하 5도 이하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0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 쪽 강하고 또 내일 오후부터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의 물결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의심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접하고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본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민도 3만 2천여 명에 이르는데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신속 대응반을 꾸렸습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시고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운동권 카르텔에 대한 범여권의 공격과 민주당 내 갈등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이제 어제 물론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평일에는 처음 이제 방송하는 거니까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뭐랄까요. 리더를 잘못 만나면 참 고생인 법인데, 그래도 지난 한 해는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인내의 한 해였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24년 갑진년 올해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와서 더더욱 그런데요. KBS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금방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건승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좀 나눠볼게요. 오늘 뭐 예상치 못했던 모두가 깜짝 놀랐고 충격이었던 사건이 발생해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 아직 중이신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예, 뭐 너무 충격적이죠. 차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다가 이게 계획적이고 목을 노렸다는 것도 저는 너무 섬뜩하고 치가 떨리거든요. 지금은 그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온 마음으로 바랄 뿐입니다. 물론 뭐 범행 동기는 이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은 앞서 뭐 저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극단화 또 혐오, 증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점철됐을까요? 이제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되는 게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럴 때 지도자들의 역할과 말, 태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도자들이 통합과 대화, 협력, 타협을 이야기해도 세상이라는 건 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세상이 갈등과 대립 극단으로 치달으면 아무래도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금 새해에는 우리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 태도가 국민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뭐 총선을 앞둔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막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오늘 사건이 어떤 목적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적대와 증오 갈등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다들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고 이렇잖아요. 혹시나 이번 사건으로 갈등의 봉합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다른 정치적 해석이나 주문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우선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쾌유 후에 더 단단히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정치 현안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또 맹렬히 비판하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뭐 망국열차라는 표현까지 쓰는 예비 후보들도 계시던데 이게 그만큼 이낙연 신당이 위협적이어서일까요? 무엇보다 좀 안타깝습니다. 덧셈을 해도 부족할 판에 뺄셈이 누구에게도 달가울 수 없죠. 특히나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상징 중에 한 분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흐름은 정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멈춰 세우는 어떤 이런 엄중한 과제가 앞에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이낙연 대표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당 지도부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에 하나 이낙연 대표가 끝내 그 길을 가신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도 중대한 실수로 남을 거다. 너무나 뼈아픈 실수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긴 그 인생에서 오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우기 어려운 저는 오점으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혹시나 그 신당을 만들게 되더라도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큰 파급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이야 알 수 없죠. 현재 알 수 없고 현실에 이 양당 정치에 지친 국민들이 분명히 폭넓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올해는 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어떤 정치 실험적인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폭정을 멈춰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끝내 그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도 항상 길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짐이 안 되도록 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예. 지켜보겠습니다. 임 전 실장님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다가 번복하시면서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춰야 하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저보고 요약하려면 패거리 인사, 네. 이념 과잉, 그리고 경제 실패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패거리 인사, 이념 과잉, 경제 실패. 네. 그런데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게 심각해요. 네. 이번 신년사에도 그런 얘기를 또 쓰셨던데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리고 내용 없는 뜬금없는 이념이 어디서 저는 오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국내 정치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국제사회에서 뜬금없는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철진한 이념 외교를 하면서 한국 경제를 한국 외교를 고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난리가 난 건 경제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 2년 연속 무역 적자 났죠. 정말로 심각한 것은 IMF 이후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했어요. 예. 정부가 2.5% 얘기했는데 지금 1.4% 경제성장으로 거의 결론 났죠. 네. 좀 더 마지막 통계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2% 내외 예상되는데 1%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 거는 독일도 호주도 심지어 미국도 일본도 하지 않는 탈중국 노선을 고집해 왔어요. 작년 7월께부터 뭐 탈중국 노선을 선언을 하고 중국이 가장 민감한 이슈에 어느 나라 지도자도 하지 않는 외교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한중 관계를 계속 갈등으로 최악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92년 한중이 수교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한중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너무 가파르고 빨라요. 저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서 오는 요인도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런 이념 외교, 국내 이념 정치 이런 노선을 돌아보고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좀 멈춰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국정 기조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두가 돌을 하나를 얹든 벽에다 대고 욕을 하든 모두가 참여해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 호소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으로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로 다시 들어오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현안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뭐 특검 처리 관련 여야 갈등도 더욱 본격화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김무성 전 대표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악용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프레임에 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 주셨는데 임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은 바로 해야죠. 이거는 지금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주가 조작 범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2009년부터 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의 광범위한 불법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거예요. 핵심 당사자들이 이미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수도 없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음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른바 쩐주라는 깊은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국정개입 말로 하는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는 게 아니라 명백한 불법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거부를 합니까? 세상에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친인척이나 가족들의 비리 의혹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슨 공정이니 법치니 이런 양두구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네네네. 국민을 그렇다면요. 두려워하고 예. 국민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거부한다고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비리 의혹을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막 하시면 저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과연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만약에 그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한다면 뭐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시점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그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총선 후에 이 특검을 하는 쪽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혹은 온다면 이것은 받는 게 좋을지 하고요. 또 하나 독소조항이라는 걸 또 언급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것을 제거하는 타협안 이것이 제안이 오거나 제안을 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다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소조항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네. 숱한 언론에서 팩트 체크가 다 됐고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독소조항 거짓말이죠. 과거에 대부분의 특검에서 거의 똑같이 있는 조항들을 네. 갑자기 독소조항이라고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총선 뒤로 미루자 여기까지 흘러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이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네네.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얹혀서 여기까지 몇 달을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요. 전 정부에서 되레 검찰에서 정치인분들 표현으로 탈탈 털어서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하는 특검까지 운운하는 것은 총선용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자세히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누군가 들여다봤다면 그런 얘기는 속아 웃을 얘기죠. 예.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언급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온 거 아니에요? 네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정치 사건, 정치적인 일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불법 주가 조작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새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좀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랜드하게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우려 또 물음표 혹은 뭐 따끔한 비판도 하십니다. 특히나 협치가 사라진 국회와 관련해서 제 일당으로서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고요. 또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으로 삼았다는 지적에 어떤 의견이실지요?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왜 원인이 한 가지만이겠습니까? 네.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저 양비론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야 합의라는 걸 본 적이 너무 오래됐죠, 우리가.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시작부터 아예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배제를 했나요? 처음부터 배제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을 놓고 야당과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정치를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돌아보면 임기 초부터 여야 정부의 상설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당시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이 야당의 대표셨는데 네. 여럿이 다 모이면 들러리 아니냐 하셔서 별도로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시는 이른바 영수회담 야당 제1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예 처음부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 대화 상대로 삼질 않았어요. 그저 처음부터 검찰을 앞세워서 예. 탈탈 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대화 정치가 안 된다는 책임을 야당한테 먼저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말씀이시고. 지금 올해 신년사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 꼭 야당을 겨냥하는 듯한 또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잔뜩 하셨던데 네. 저는 이런 국정 기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오고 있고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이 위기를 과연 넘으실 수 있을지 예. 염려스럽습니다. 여당은 이변이 없다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었고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님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당시의 운동권 저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이 지적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응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뭐 증오를 부추기는 어떤 이른바 프레임 정치,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얘기하면 운동권,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뭐 저희가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것이고 그때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면 이제 특권을 문제 삼는 걸 텐데 지금 운동권 특권 세력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실체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의 86세대라는 사람들도 보면 50대라는 것이지 예.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쌓고 민주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특권 정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요구를 하고 싶고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청산해야 할 특권이 있다면 명백히 특수부 검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검찰판 하나회 아닙니까? 예. 예. 국정의 모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돈과 인사와 정보가 흐르는 모든 길목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네. 이제 여당 대표까지 본인의 아바타를 보내서 완전히 물샐 틈 없이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치 구테타에 비견한 건데 예. 이렇게 지독한 일은 없었어요. 어디 특권을 이야기합니까? 네네. 그 입으로? 예. 역으로 묻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꼭 드려야 될 질문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총선에 어디로 출마하실지도 궁금하고요. 일전에 뭐 하태경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는 뭐 종로에서 한판 붙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데 험지로 가시나요? 아니면 생각하신 지역구가 염두에 두신 데가 있으신가요? 제 바람은 예. 몇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과 총선을 붙고 싶다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언론에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던 것인데 그분은 이번에 안 나오시고요. 예. 네. 그래서 제 1차적인 바람은 조금 이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과 치르고 싶다는 게 제 우선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제 바람이나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저는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험지든 가능하면 책임이 있었던 사람과 붙고 싶은 마음은 네. 있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당내 주문하시고 싶은 부분 좀 여쭤볼게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하실 부분이 있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걸음으로 네. 통합정치하라고 다시 주문합니다. 통합, 연대, 확대. 그러니까 저는 바꿔 말하면 첫째도 통합, 네.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네. 총선 후에 내부에 필요한 경쟁은 하면 돼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멈춰 세우라는 것이 거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여론조사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견제 여론은 매우 높은데 그것이 다 민주당으로 오고 있지는 않죠. 네. 그 얘기는 민주당 내부의 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나아가서 또 연대할 수 있는 중간에 또는 다른 소수 정당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도 있을 것이고 더 확대해서 총선을 치르라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 국민의 주문에 충실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재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당에서 그쪽으로 임 실장 가시오 하면은 100% 수용하신다는 건가요? 많은 사람하고 의논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세요? 네,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신년 대담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그래도 꼭 이뤘으면 좋겠다. 당부하시겠다면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요?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면 아이고 패거리 인사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는 금융감독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데
형이다, 동생이다, 같은 검찰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일은 새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어디로 나아가실지 결정이 되시면 저희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평소보다 정체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남해 이지선 서부산 쪽 서부산 낙동강교 위에서 정체고요. 중앙선 지선 양산 쪽으로는 물금부터 1, 2km가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독림에서 서광주 사이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 부근과 판교, 이후에는 서초에서 반포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서초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신갈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월곶에서 영동서 시점까지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가 정체인데 성산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그리고 더 가서 올림픽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각각 더딘 흐름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개요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선 코너 뉴진스 첫 번째 코너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총선 정권 견제론이 50%를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2%,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1%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 소식 이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소식이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사라졌다. 네. 이건 정말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누구나 뭐 상업활동을 하든 뭐 뭘 유튜브를 만들든 뭘 하든 미키마우스로 누구나 뭐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미키마우스가 워낙에 이 연간 7조 원 수준의 수익을 내는 캐릭터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데 그럼요. 이게 뉴스가 작년부터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연말부터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이 땡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작권이 사라집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 아마 이제 뉴스 제목만 보시고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 이번에 저작권이 사라진 미키마우스는 1928년, 그러니까 딱 95년 전입니다. 네. 이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지난해 말에 소멸되면서 거기에 등장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디즈니의 창립자 월트 디즈니가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네.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의 미키마우스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미키마우스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는 조금 다르고요. 네. 그 이후에 새로 창작된 미키마우스는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하게 봐왔고 즐겼던 미키마우스는 그 이후에 나온 이미지 그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예, 예. 이제 캐릭터들이 이렇게 또 특히나 성공한 캐릭터라면 이제 장수 캐릭터라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보정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현대인의 둘리도 눈에 조금씩 맞게. 달라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미키마우스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네.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미키마우스를 만든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마스코트로 하면서 이 브랜드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브랜드 저작권 등록할 때
때 뭐 적용해둔 업종, 가령 뭐 영화회사,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디즈니랑 사업 영역이 겹치는 데서는 미키마우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거 거라고 해도. 그 예전에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뭐 인형 같은 거, 미키마우스 인형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증기선 윌리와 그 속에 등장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소멸됐지만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인이 등록한 지 95년 뒤에 저작권이 소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저작자 사후 70년 후에 소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버전 미키마우스라고 해도 인형이나 캐릭터 상품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름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뭔 뜻이냐 이게 네.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의문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을 무료로 복사하고 공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극장에서 상영해도 이제 이 저작권 사용료를 원래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해서 제가 이 작품을 뭐 고화질 UHD 영상으로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뭐 극장에 개봉한다. 그럼 이때도 가능합니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포 영화 버전 같은 걸로 각색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키 마우스보다 먼저 저작권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포 버전의 이 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푸를 사랑했던 이 어른들의 동심을 많이 파괴를 했었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저는 이 축제 많이 합니다. 군복무도 예전에 여기서 했었고요. 강원도 화천 매년 겨울에 열리는 산천어 축제. 거의 예전에 무슨 10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객까지 동원한다? 네. 엄청난 대규모 효자 축제인데 오늘은 이 산천어 축제 이야기를 들고 오셨네요. 네, 이 산천어 축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축제고요. 축제가 이제 시작된 게 2006년인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년이에요? 네, 매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예전에 이제 제 기자 시절에 여행 담당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그 현장 취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 화천이라는 지방 도시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좀 관심이 많고 실제로 외신에서도 뭐 취재를 많이 올 정도로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산천어 축제 이야기는 축제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좀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축제를 좀 다르게 즐길 방법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산천어 축제를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축제를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즐겨보는 시각을 좀 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각도일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부터 Sea Shepherd Korea라는 해양 환경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오늘부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맨손 잡기 프로그램을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 서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축제 시작 전까지 뭐 1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프로그램이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산천어 맨손 잡기가 이제 원형 수조에 산천어들은 이제 막 몰아놓고 참가자 한 30여 명 정도가 이제 맨손으로 잡아 올리는 체험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산천어들이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거죠. 사실 이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얼음 낚시에 대해서도 최근 한 4, 5년간 이 동물 환경 단체들이 좀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선 산천어 축제 열기 위해서 이 화천군이 매년 전국의 양어장에서 이제 키워놓은 산천어 90%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9마리씩을 이 축제 현장으로 옮깁니다. 지금 한참 이번 주에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열리니까. 근데 마리수는 한 62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동하는 동안 산천어들은 이 굶주린 상태로 방치가 되고요. 게다가 이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 좀 이제 양식장에서 환경에 적응을 했다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도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 산천어 축제가 바다를 텅 비게 한다는 건데요. 이 산천어는 다른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육식 어류거든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근데 이제 축제에 동원할 산천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바다에서 어린 물고기를 계속 잡아다가 먹여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근데 이제 보통 낚시를 해도 이제 어린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장한 어류가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또 새끼를 낳고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종족이 번식이 하면서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치어를 잡아다가 먹이를 주게 되면 이 과정 자체가 바다를 텅 비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근의 어획량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가 이제 해마다 줄고 있는데 바다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라도 이 어린 물고기를 먹여서 키운 양식 어류 대표적으로 이제 산천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축제라면 단호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게 지역 축제가 특히나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경제 또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산천어 축제처럼 동물이 동원되는 축제들이 이제는 좀 환경 생태적 관점에 부합하게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행사 주최 측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즐기는 관광객들도 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산천어 축제로 대표적인 예를 드셨지만 뭐 유사한 축제들은 전국에 특히 강원권에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점에 네, 맞아요. 빙어 축제도 있고요. 뭐 등등 많은데 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럼 물론 축제 자체를 즐기지 말자 이건 아니지만 산천어 축제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훨씬 발전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지난달부터인가요? 뭐 돌고래 쇼 같은 거. 네네. 거기에서 뭐 돌고래를 뭐 만진다든가 뭐 탄다든가 뭐 앞으로 쭉 돈다든가 뭐 이런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이 뭐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체험 행사 참 많이 해봤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이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법이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거나 뭐 이런 것들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뭐 가축을 응당 뭐 사람이 타는 거지 뭐 그런 생각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이제 이 돌고래쇼 중간에 직접 나와서 만져본다든지 뭐 타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고 체험 행사도 더불어서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산천어 축제에서 이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는 것도 동물 학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동물원이 아닌 장소에서 이 야생동물 전시할 수 없게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당장 동물들이 살 곳을 마련해야 해서 이제 4년의 유예기간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제 유예기간 더해서 2027년 말부터는 뭐 토끼 카페, 뭐 미어캣 카페, 라쿤 카페, 뭐 이런 동물들을 실내에 모아놓고 체험하게 하는 야생동물 카페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뭐 라쿤 카페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고요. 토끼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일부 방송이나 언론 보니까 제주도나 강원도 등지에 이렇게 드넓은 초원이나 벌판에 뭐 야생 말이랄지 아니면 뭐 초원에서 뛰노는 그런 동물들이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잠을 자고 뭐 자유롭게 볕을 쬐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 의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무님께서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린 물고기 보호를 안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6372님께서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축제가 필요하기도 할 텐데 참 고민이 되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주신 분의 의견도 이해는 되죠. 어떤 뭐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특히 코로나 때 그런 축제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어려웠지만 뭐 축제를 뭐 좀 우리가 지양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통해서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신 청취자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청취자분들 문자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뉴스 이야기 통해서 뭐 동물원이나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뭐 동물 체험 카페 무조건 가지 말아라, 뭐 산천어 축제도 가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동물 축제나 뭐 동물원, 수족관, 동물 체험 카페 같은 곳은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동물을 좀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곳에 가시더라도 오늘 뉴스에서 짚었던 좀 문제의식을 안고 가신다면 좀 아이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동물원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령 산천어 축제 가서 아이들이 막 이제 어른들의 무기나에 막 산천어를 쥐고 던지고 내리치고 이런 체험을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쩌면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뭐 좀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이들이 좀 참여를 하더라도 동물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식으로 훨씬 더 좀 교육적인 체험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한창 이 생명의 소중함 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워나가야 할 시기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은 생각과 좀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파뉴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과학과 기술의 눈으로 미래를 읽는 쪽지 붙여봅니다. 포스트잇, IT잇.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비닉테이가 상당히 잘 어울리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IT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모았던 이슈랄지 용어랄지 그런 것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챗 GPT. 그렇죠. 거의 열풍이다 이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사가 챗 GPT를 출시한 이후에 구글, 메타, 애플까지 경쟁적으로 이 글로벌 AI 개발 경쟁에 돌입한 것 같은데 그 진행 사항을 먼저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렇겠네요. 11월 30날 발표하고 나서 닷새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됐고요. 닷새 만에 100만 명. 그다음에 2달 만에 1억 명. 이게 이제 퓨어처럼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디지털 신기술이나 이런 사이트가 오픈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확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풍이죠.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신기하고 하니까 1억 명 중에 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유료 사용자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해 동안에 챗GPT 때문에 울고 웃고 사건도 많았는데 이제 중간쯤 돼서 한 5월쯤 돼서 갑자기 챗GPT 이제 오픈 AI의 대표죠. 샘 알트만이 이제 국회 그때 상원 법사위에 청문회 가서 규제해달라. AI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규제를 요구했던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그 뒤에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도 하고, 그래서 규제들이 이 하반기에는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해프닝이 한 번 있었죠. 11월 딱 1년쯤 됐을 때 샘 알트만이 이렇게 이사회에서 정교 해임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이 AI 생성형 AI가 정말 위험한데 그 위험한 거를 이렇게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너무 발전만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이사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대표이사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부각이 돼서 그렇게 AI가 위험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져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 뭐길래 스스로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며 미 행정부에서 왜 이거를 규제까지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 전에 그러면 생성형 AI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왜 IT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잘하죠. 자랑스러워하지 IT 않습니까? 강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생성형 AI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에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했던 데이터를 기억하는 보통 기억 장소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그 파라미터가 1000억 개, 그러니까 수천억 개 이상이 넘어갑니다. 네. 이제 그 정도 하려면 엄청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의 생성형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 6, 7개로 꼽아요. 이제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LG AI 연구원, 그다음에 뭐 KT, SK, 뭐 카카오 이런 정도를 뽑고요. 이제 최근에 삼성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생성형 AI를 일반인한테 오픈한 순서를 보면 1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챗GPT고요. 2등이 구글의 바드, 예. 그 2월 달이고 그다음에 3등이 네이버의 하이브클럽 X입니다. 8월 말에. 네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금은동에 해당되는 위치이긴 한데 이게 뭐 중국도 그 당시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자기들 자체 검증을 받지 않으면 오픈을 못 한다 그래서 네이버보다 늦게 바이두에서 오픈을 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3등을 뺏길 뻔했는데 이제 오픈된 순서로서는 3위이긴 하지만 이제 규모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튀고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좀 쓰기도 하고요. 챗GPT를 실험적으로 언론에 좀 도입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챗GPT 출시 1년이 넘어가면서 이 인공지능을 잘 다루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커지고 있고 이런데 네. 사실 뭐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보면 AI가 이렇게 나오면 생활에 좀 더 윤택하고 뭔가 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풀어줄 것 같고 뭔가 희망의 등불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컸는데 아니 왜 위기론에 힘이 좀 더 실리는 분위기로 전환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낙관론이신 분들이 있고 네. 또 위기론이신 분들이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낙관론이셨던 분이 위기론으로 돌아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표적인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분이 그 에릭 슈미트라고 해서 옛날 그 구글의 대표였죠. 맞습니다. 이분이 2021년도에 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는 딱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AI 통해서 기후위기, 식량, 뭐 빈곤, 전쟁, 암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내보내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2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 그 중반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운영하는 CEO 컨퍼런스가 있어요. 서밋에서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 AI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 인간이 멸망받을 수도 있고 이 실존적 위험을 가져오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라고 불과 2년 사이 이게 시각이 바뀝니다. 네. 실제 이제 경험해 보니 이게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진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화를 입거나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그 런던에서 28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AI 안전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열고 네. 블래틀리 선언이라는 성명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회담이 열린 일단 블래틀리 파크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게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이 이제 기선을 막 잡고 전쟁을 끌어갈 때 네. 이제 보통 이제 통신할 때 암호를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암호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해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그 암호라는 신기술을 독일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암호 해독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연구한 데가 블래틀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앨런 튜링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나오고 그 독일 암호가 애니그마라는 아주 유명한 암호인데 이걸 풀면서 전세가 뒤집혀졌죠. 네, 이거를 소재로 한 영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애니그마 막 맞습니다. 그게 네. 그거군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대로 두면 마치 독일의 암호처럼 정말 아무도 손 못 대는 그런 신기술인데 이대로 두면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규제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같은 장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28개국이 모여서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럼 블래틀리 파크라는 지역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겠고 블래틀리 선언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제 28개국이 원칙적인 선언만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AI에 대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평가해야겠다.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위한 도구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평가 지표나 도구는 이제 28개국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같이 만들겠다는 거죠. 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모든 AI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능이 아주 뛰어나고 규모도 굉장히 큰 것들은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AI 관해서는
특별히 위험을 식별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천명했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속 국가를 바뀌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적인 논의를 해가기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도 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도구도 공동으로 하고 평가도 그렇죠. 같이 하는 네, 그런 네.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다른 것 같은데. 기업들은 싫어하죠. 국가가 평가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규제라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이 AI 안전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혹시 뭐 첫 회 말고 이번에 열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되면 좋겠다는 네, 분이 있으세요? 11월 달에 이제 영국에서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5월 달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이제 그 안전 정상회담 대부분 실무회의를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하는데 예. 그 주된 내용들이 아까 이제 평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평가를 하면은 되게 평가에서 합격 불합격을 따질 텐데 그렇죠. 보통 이쪽 AI 분에서 보통 인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구를 인증해 줄지 말지. 그래서 이제 인증을 어떻게 할지, 인증할 수 있는 기준에 뭘 집어넣을지. 그러니까 대개는 최소한만 집어넣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기업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렇죠. 어떤 거를 최소한으로 집어넣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뭐 주로 뭐 보안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공정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도 좀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작권은 국가마다 시각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꺼내려고 하는 이제 국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가 특히나 지난 2022년 10월에 AI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또 작년에는 바이든 정부 첫 AI 행정명령 아까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네. 행정명령에는 더 강력한 AI 규제 방안이 담겨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발의하게 된 행정명령 거의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법하고 똑같은 규제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안에 이제 가만히 보면 주로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I 관련된 그 회사의 내부 직원들의 보안,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이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외부 해커들이 들어와서 해킹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챗GPT도 경험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챗GPT도 외부 해커들한테 현상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안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통 이제 자체의 그런 해커들을 두는 거를 보통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네네. 레드팀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 뭐 이런 콘텐츠들이 있으면 얘는 AI로 만들었다는 꼬리표 를 달아야 된다. 기술적으로는 워터마킹인데 워터마킹을 달아야 되는데 이 워터마킹은 미국 상무성에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행정명령 안에 실려 있습니다. 유력 뭐 해외 정치인들이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걸 만든 것도 최근에 돌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짜 뉴스도 그렇고. 예, 강력한 AI 규제 방안이 별 이견이 없으면 이게 법처럼 행해진다는 행정명령 말씀 들어왔고, 근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이 블레츠리 선언이 나오기 바로 전날이라서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AI에 있어서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이 그만큼 좀 뜨거운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인가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디지털 권리장전 주요 내용들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9월 25일 날 발표했던 권리장전인데요. 예. 주로 AI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AI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바뀌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제 국민들, 시민들의 권리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같이 대응하자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이제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런 AI나 디지털 세계에 있어서 접근이나 기회가 공정하고 또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마지막이 인류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뒤처져 있는 나라는 좀 도와줘서 디지털 격차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몇 개가 있어요. 뭔가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이 자유와 권리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디지털 대체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대체 요구권이? 네,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을 잘 못 쓰는데 키오스크 잘 못 쓰는데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데 보면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네네네. 나 이거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쓰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I나 디지털을 못 쓰는 사람들, 이제 실제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디지털 근로가 많아지는데 디지털 휴식권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할 때 무조건 24시간 근무하도록 하면 안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도 마찬가지 휴식권을 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권리장전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네. 좀 법안들이 좀 마련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실효성이 네. 있을 텐데 규제에 관련해서 AI 규제 관련해서 네. 국내에서는 입법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직 이 권리장전은 현재 이제 선언적인 의미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국민 전체가 다 이제 좀 공동으로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아마 뭐 디지털 사회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AI에 관한 법이 올라가 있어요. AI 법이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한 7분이 발의하신 건데 올해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2월에 이제 이 정보통신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네, 올렸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 그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여야가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4월이 총선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잘못하면 총선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의원분들 가끔씩 그 업적을 위해서 합의해서 또 통과시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 이래서 이제 AI 산업도 육성하지만 신뢰성도 조성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검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촘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러면 교수님 네. 국가별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네, 왜냐하면 AI 쪽이 앞으로 먹거리고요. 예. AI를 잡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 경제를 흔들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뭐 AI가 다른 뭐 제품처럼 뭐 표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규제를 놓고 이 규제를 못 맞추면은 이제 서비스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거를 어느 나라가 주도를 하고 어느 나라 기업이 맨 먼저 그걸 맞춰서 먼저 진출하느냐 하는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규제를 맞추면서도 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죠. 글로벌 협의하면서도 자기네 주도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자기네 기업이 그 규제를 미리 준비하고 있고 그게 먼저 선점이 되면은 하다못해 몇 개월이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 규제 싸움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AI 규제 방안에는 아마 이런 것들은 필수로 담길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보통 논의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공정하냐, AI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차별과 편견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를 혹시 얘가 학습을 했다가 내뱉거나 아니면 사용자 걸 내뱉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나와 있지만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거를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산자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공통되게 논의할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예.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그 AI 딥페이크 규제 속도를 좀 내고 있던데 네. 방대한 콘텐츠를 감시하고 또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2019년에 미국 대선 때부터 나왔던 건데요. 네네. AI로 만든 컨텐츠 특히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워터마크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워터마크 집어넣고 거기다가 AI로 만들었다는 글을 쓰는 거를 삭제하는 것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논의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이제 이론상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어서 뭐 기술적으로 보완한다고 그래도 아마 많은 파장들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AI 딥페이크 규제 속도를 내고 있고 AI가 만든 콘텐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터마크, 워터마크. 넣는 방안도 있고 이게 또 필요성에는 그래 필요하지 하지만 이게 또 실효성이 있을까? 그거를 또 워터마크 하면 또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규정이 있어도 사실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이고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뭐 유죄 여부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무조건 저지르는 게 있어서 일단 이게 해놓으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올해 11월에 대선 있고 우린 총선 있는데 다들 지금 이 AI로 인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잇 IT의 이십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김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도중에 민당의 이재명 대표 수술이 종료가 됐다,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뭐 경과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요. 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관련 소식 자세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가 앞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커피 쿠폰, 문자 또 콩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다고 했는데, 커피 쿠폰 받으시는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어디 있냐? 포털에 치시면 나오고요. KBS 들어오시면 나오고요. 들어오신 방법 무궁무진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